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 지역도 추가 해제할 방침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김용보 원장은 닷새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2달 전 사망사고가 난 광산 갱도에서 근로자 2명이 또 매몰됐습니다. 구조엔 최소 사흘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60여 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양양공항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한 불법 체류 시도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소감을 내놨는데 경영 위기 극복과 사법 리스크 해결 등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채용 공고 사이트에 임금체불 기업의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여러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으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중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의식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의 비상경제 민생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여러 가지 경제와 민생 관련 정책들이 제시됐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며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정수양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투기과열 지구나 투기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왔는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좀 신경 써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도 풀립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LTV가 20에서 50%로 차등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50%로 단일화됩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기준도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또 투기과열 지구 내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효과를 두고 시장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는 다소 증가하겠지만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조정 대상 지역 41곳과 투기과열 지구 4곳의 해제에 이어 다음 달 중 추가 해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수석 비서관 등 20여 명이 모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80분간 생중계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겠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중간 정리를 하는 정도였고 주로 장관들이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쇼하지 말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 내내 별도 음악이나 영상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가 회의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생중계 탓에 긴장한 참모들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곤란한 질문 없이 경청하겠다는 말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까. 윤 대통령은 80분간의 정책 발표 도중 부처 국장급에게 질문하거나 장관이 발표한 대책에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 국가 정부에서 이제 예탈 거쳐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 분야입니다. 이거 기업이 해야지 정부에서 공무원이 운영해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 연장 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기업에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2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노동 시간이 다른데 우리나라만 일찍 퇴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잘 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은 각 부처가 추진해온 경제 활성화 대책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회의를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죠. 한 번 크게 흔들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단초를 제공한 강원도는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지급 보증했던 2,050억 원을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이 아닌 오는 12월에 모두 갚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계에선 정부의 50조 원 이상 유동성 공급 대책과 오늘 강원도의 발표로 채권 시장의 불신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당초 밝힌 채무 상환 계획은 내년 1월 29일. 하지만 레고랜드발 돈맥 경화가 채권 시장을 뒤흔들면서 상환 계획을 12월 15일로 앞당겼습니다.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고 모든 책임을 지고 최대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번 사태는 지자체의 채무 보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금융시장으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제시한 상황. 강원도의 조기 채무 상환 발표가 더해지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 심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50조 플러스 알파도 그렇고 강원도의 이번 대책도 그런 불안 심리를 좀 줄이는 데. 자금 시장 혼란이 초래된 상황에서 레고랜드는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휴장에 들어갑니다. 레고랜드 측은 이번 채무 불이행 사태와는 별개로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개장한 지 8개월 만에 휴장을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응은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개인 비리일 수 있다는 점도 열어두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뚜렷한 증거가 없지 않냐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 역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거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드는 휴대폰 속 메시지와 각종 자료가 자동 저장되는 장치죠. 이 검찰에 제출한 시점까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방된 뒤 머물러 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유 전 본부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다 사람의 행적이 남게 돼 있죠. 그건 지울 수 없을 거예요. 검찰의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저 핸드폰, 저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 검찰에다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시 제출했어요. 클라우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파일, 동영상 등을 외부 서버에 따로 저장해두는 서비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 연계된 클라우드 속 저장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 여성이 폐기한 휴대전화는 회수하지 못했는데 이 역시 비밀번호를 풀어 연동된 클라우드 자료를 손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신사 서버에 남은 유 전 본부장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까지 확보한 상황. 클라우드 속 자료가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한 발언 내용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포함해 소위 이너서클이라 불리는 10명 정도가 들어간 텔레그램 방이 서너 개 있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정 실장이 참여한 정무방이란 이름을 뚜렷이 기억했고 법조팀 관련 방과 산하기관 임원들이 있는 방도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 역시 또 했는데 계속해서 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10명 정도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서너 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참여했다고 알려진 정무방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무방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조팀 따로 있었어요. 아니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너서클이니까 한 10명 정도.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이후 이재명 대표 측이 변호사를 보냈는데 자신을 회유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사 와가지고 나를 케어해 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보면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왔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개념. 해당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걸 몰랐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본인이 그 자랑으로 취재를 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까?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익 환수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번엔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5일 연속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김 부원장 측은 진술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주원진 기자, 검찰이 오늘도 김용 부원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21일 구속한 뒤 23일부터 닷새째 매일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수사 초기에 유 전 본부장을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자금 수수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관련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부원장의 묵비권 행사에도 검찰은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의 1차 구속기한 만료는 31일인데요. 검찰은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물론 대장동 사업에 김 부원장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죠? 네, 검찰은 정진상 실장도 2014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2020년에도 추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도 받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정 실장 측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라며 반박 중인데요. 검찰은 돈 전달 내역이 담긴 메모지부터 전달 때 사용된 박스와 가방 등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와 함께 당 전체가 대응하고 있는 사건이 또 있죠. 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 전 정부 안보 라인을 향한 검찰의 수사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최고위 인사들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건에서 이 당시 정부의 대응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정까지 바꿔가며 기자회견장을 찾았습니다. 야당 움직임은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을 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관련 첩보 46건의 무단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 전 원장은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서훈 전 실장도 고 이대준 씨 피살 3시간여 뒤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 회의에서 자진 월북 지침이 내려졌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회견에는 불참했지만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입장을 통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던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남북 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대표가 없던 일정을 추가하며 참석했는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서해 피격 사건까지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반박 회견에 피의자들의 궁색한 변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지켜본 고 이대준 씨 유족들은 힘없는 국민을 범죄자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태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곧이어 이 사건의 쟁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월북 조작의 본질을 외면한 가해자들의 면피의자 변명이라고 십자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자기 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호암무치합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 문제이거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당시를 생명을 위협받지 않던 상황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충격적인 인식이라며 북한에 대한 망상적 신뢰와 맹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조작으로 확인된 해류 분석까지 들먹이며 월북설을 고집하는 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난도질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당시 해경이 사고 해역과 조류가 다른 인천 내항에서 1km를 수영한 결과를 갖고 17시간을 천천히 수영해 33km를 갈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한 걸 지적한 겁니다. 유족들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를 반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힘없는 국민은 오히려 범죄자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최고위 관계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전면 부정하고 나오면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진실 게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쟁점은 뭔지,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정치부 한송원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오늘 주장을 보면 얼마 전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과는 많이 달라요? 네,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대비가 되는데요. 네. 우선 이 서해 피격 공무원의 생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네. 이 감사원은 당시 이 씨가 구조 조치가 시급한 상태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은 이 씨에게 생명 위협이 없었던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씨는요, 이 실종 확인 4시간 뒤에 피살되고 소각까지 됐습니다. 고 이대준 씨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문재인 정부는요, 당시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이 실족이 아닌 월북의 근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감사원은요, 이 씨가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했고, 이 반면 서훈 전 실장 등은 이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는지를 이번에 알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해경은 이 한자 구명조끼를 알면서도 보도자료에서 제외했고,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은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라고 언급한 걸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네. 첩보 삭제 지시 여부는 어떻습니까?
네, 이 이대준 씨가 사망한 몇 시간 뒤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회의에서 이 특별 기밀 정보, 즉 SI 첩보를 삭제하거나 은폐를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감사원은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반면에 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은 이를 부인했는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가 당시 해경과 유족 측에게 상당 기간 알리지 않은 것도 논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핵심인데요. 예. 감사원과 검찰은 이 부분이 이 주요 은폐 혐의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청와대가 이대준 씨의 피살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감사원에 따르면요, 청와대 안보실은 9월 22일 밤 10시에 이 씨가 피살됐고 또 소각됐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해경에게는 이 수색을 유지하라고 했고 네. 실제로 다음 날 새벽까지 해경에도 피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유족에게도 수색 활동 이야기만 전했는데요. 유족은 이틀 뒤에서야 언론을 통해 이 씨의 사망 소식을 접했고, 제가 아까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 서훈 전 실장 등에게 관련 질문을 했더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전 정부 인사들은 특별 기밀 정보, SI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월북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월북몰이가 아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정원이 어제 이 정보위 감사에서 월북 단어가 있었다, 이런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월북이란 단어는요, 북한 측에서 먼저 언급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이 씨가 답변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인데요. 이 씨가 먼저 월북을 언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없던 일정이었는데 이제 왔다고 하죠.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일정을 추가하면서까지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지렛대로 이 서해 피격 사건까지 전선을 넓히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대표가 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확대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송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두 달 전 매몰 사고가 난 경북 봉화의 광산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 2명이 고립됐는데 고립된 위치가 지하 190m 갱도로 워낙 깊어서 구조대 접근까지는 최대 사흘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종자들에게 얼마나 빨리 접근하느냐가 관건인데 사고업체는 지하 공간이 좁지 않은 만큼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자들이 갱도를 막은 돌더미를 치우기 위해 발파 작업을 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북 봉화의 한 아연광산 지하 갱도에서 매몰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갱도 3곳에서 근로자 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지하 46m 폐갱도에서 물과 토사가 쏟아지며 매몰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력 탈출, 3명은 업체 측이 구조에 성공했지만 지하 190m 지점에 있던 62살 박모 씨 등 2명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갱도와 연결된 다른 갱도로 구조대를 투입했습니다. 자체 구조 작업을 하던 업체 측은 14시간 만인 오늘 아침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가족들은 갱도 뒤쪽에 있는 폭 4m짜리 공간에 기대를 겁니다. 밑에 공간이 넓대요. 피해 있으면 피할 자리가 많다더라고요. 기대를 걸고. 소방당국은 갱도 안의 암석을 제거하며 수색을 벌이고 있어 구조 가능한 지점까지 도달하려면 최대 사흘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이 안 될 시는 작업 장소까지 또 작업을 더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총 그 소요 시간은 2박 3일 정도. 사고가 난 봉화 강산에서는 지난 8월에도 매몰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면서 직접 살인과 같이 죄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2019년 6월 가평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은 이은혜와 조현수. 1심 재판부는 이은혜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물에 빠진 남편을 방치해 간접살인한 혐의를 인정하며 직접살인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이미 2차례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범행을 계속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희 이제 유족들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고요. 이렇게 만족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주장했던 심리적 지배를 통한 직접 살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다이빙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는 등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혜와 조현수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60여 명이 연락 두절됐습니다. 양양공항은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를 악용한 불법 체류 시도로 추정돼서 기획 입국 가능성 등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과 양양을 오가는 항공편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베트남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비자가 없어도 되는 단체 관광객 대상 무사증 입국자들입니다. 이달 들어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베트남 관광객은 1,623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7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탈은 그때그때 가는 곳마다 계속 일어나요. 법무부는 이들의 행적 추적에 나서고 전담 수사팀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전문 브로커가 낀 이른바 기획 입국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더기 연락 두절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13일부터 양양과 베트남 정기 노선 취항에 나선 항공사는 어제부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누적되는 것을 일단은 막아야겠다 생각으로 경영 조치를 취했고요.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 제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처음 도입됐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중단됐습니다. 이후 강원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재도입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6월 베트남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심각하지요. 정부는 농번기에만 잠시 일할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네팔에서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네팔 근로자 8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팥을 건조시킨 후 탈곡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6월 배정받은 네팔인 근로자들이 모두 잠적하는 통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농사를 좀 더 많이 욕심을 내고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파프리카를 수확할 사람도 없습니다. 역시 네팔인 근로자가 사라져서입니다. 농촌 지자체들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정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계절 근로자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최근 네팔 정부는 계절 근로자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여금도 다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실적인데도 조금만 더 임금을 좀 준다 하면은 갑니다. 내년에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네팔인들이 일당을 더 주는 공장이나 식당에 불법 취업한 걸로 보입니다. 전북 고창, 무주 등으로 갔던 네팔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률은 82%에 달합니다.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수확기를 놓치면 사실상 농산물은 거의 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부는 오늘 내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11만 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만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일손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제도가 정부의 허술한 관리 속에 농민들 속만 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가 도주 끝에 붙잡히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 단속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사고를 내고 또 달아났는데 뒤쫓아온 시민에게 결국 붙잡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은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리더니 미처 우회전을 못한 채 달리던 오토바이와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몰려들고 경찰차와 구급차가 긴급 출동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광주광역시의 한 교차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와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상을 입었고 화물차 운전자는 가볍게 다쳤습니다. A씨는 경찰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하려고 700m를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차에 쫓기다 사고를 낸 A씨는 차에서 내려 좁은 도로 쪽으로 다시 달아났지만 뒤쫓아온 시민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차 놔두고 저주하는 것을 옆에 있는 그 목격자들이 시민들이 검거해가지고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호흡 측정을 거부하자 A씨 혈액을 채취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돈 한 푼이 급한 영세업자들에게 접근한 뒤 180억 원을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저금리 대출이라고 해놓고는 연이자를 최대 2000% 받아 챙겼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금고를 열자 돈과 봉투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대부업자 A씨가 불법 고리대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과 관련 서류입니다. A씨는 3년 전부터 미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운영해왔는데 일당들은 이곳 콜센터에서 10여 명의 직원들을 고용해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겨 불법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영세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원리금을 금융기관에서 다시 빌리도록 해 이 돈의 15%를 이자로 떼어갔습니다. 연이자로 환산하면 최대 2000%에 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2,300명을 상대로 가로챈 돈은 약 180억 원.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막 그러던데 전화가 뭐 밖에 나와서 엄청 하더라고요. A씨 등 일당 3명이 소유한 차량과 부동산 등 자산 36억 원어치에 대해 법원은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죽 어려웠으면은 미등록 대부업자한테 당했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출 원금도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경찰은 A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채용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직자는 아무래도 민간 사이트보다는 신뢰하기 마련인데요. 이 사이트에 임금체불 기업들이 낸 채용 공고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도 해당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벌어진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이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은 정부가 운영해 신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900만 원을 받지 못한 A씨는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퇴직금을 안 준 B사의 채용 공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불쾌했죠. 야근도 아니라고 라떼을 드렸을 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워크넷을 운영하는 고용정보원은 고용부 탓을 했고 그런자를 획득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고용부의 시스템인데 B사를 임금체불업체라고 확인서까지 써줬던 고용부는 법규상 어쩔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임금체불 액수가 연간 3천만 원 미만인 기업의 명단은 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요 민간 채용정보 사이트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체불기업의 채용 공고를 막는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오히려 더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자사 인기 제품에 향균과 방치 성능이 있다고 광고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실제 시험을 해보니까 옷에 향균 성능이 있다고 보긴 어려웠고 심지어 일부 시험은 아예 하지도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유니클로 매장입니다. 기능성 속옷인 에어리즘은 인기 판매 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땀 흡수와 건조가 빨라 특히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인기가 높습니다. 여름 소재이기 때문에 잘 붓지가 않아요, 몸에. 그래서 되게 쾌적하고 괜찮아요. 앞서 유니클로는 에어리즘과 드라이 EX 제품에 균을 억제하고 냄새를 잡아주는 성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항균과 방취 성능을 소개했고 광고 전단 등에도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 과장 광고였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황색포도 상구균 검사에선 대부분 제품의 균 감소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왔고 폐렴균에 대해서는 시험도 하지 않고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는 겁니다. 또 일부는 세탁을 할 경우 항균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니클로 측은 의결서를 검토해 대응 방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 의결서 도착하면 저희가 그 의결서 내용 좀 면밀하게 확인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응을 좀 할 예정이거든요. 공정위는 유니클로 판매사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일본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으로 우리 정부도 이번 결정이 국내에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커지는 북핵 위협 속에 안보에 우선순위를 둔 걸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길기와 거의 같은 자위대기를 사용하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관함식 참석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정부는 다만 통상적으로 국제 관함식에 보내던 전투함이 아닌 군수 지원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 사열 행사 후엔 참가국들과의 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로 한미일 공동훈련뿐만 아니라 다국적 군의 훈련 등을 통해서 한일 협력의 기반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지난 2018년 자위대는 제주도 국제관함식에 초청됐지만 우리 정부가 자위대기 대신 일본 국기 사용을 요청하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2년 만인데 이 회장은 새로운 삼성의 시대를 예고하며 인재 양성과 기술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앞에는 경제 침체 속에 어떻게 실적 부진을 극복할 것인가와 사법 리스크 등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회장 승진을 알렸습니다. 이사회는 책임 경영 강화와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회장에 오른 뒤 10년, 고 이건희 회장 별세 2년 만에 승진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며 인재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합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으며 실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1% 감소한 겁니다. However, the gains were overshadowed by weak results in the memory business. Operating margin also decreased, falling 4.1 percentage points to 14.1%.
사법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으로 매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계에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컨트롤타워 정비를 풀어야 할 과제로 꼽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이라든가 뭔가 이제 대외적으로 글로벌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뉴 삼성 시대를 알린 이재용 회장. 이 삼성이 처한 위기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파견 관계 성립 여부가 폭넓게 인정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이 컨베이어 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 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파견 노동자들도 본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파견직으로 근무한 노동자 430명이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결과합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차량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생산하는 공정 외에 도장이나 생산 관리 같은 이른바 간접 공정을 사내 하청업체에 맡겨왔습니다. 이들 하청업체 직원들은 근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하청업체 간의 도급 계약은 사실상 파견 계약이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 이후 6년 동안 심리해온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립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도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 제기된 지 12년 만의 결론입니다. 모든 공정에 관여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견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재하청업체 일부 직원은 정년 초과 등 이유로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400여 명의 하청 직원은 직접 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수령액의 차액 107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 기아차 측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계 일각에서는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뒤 여전히 이렇다 할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헛발질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섣부른 의혹 제기로 역공의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도 가짜뉴스 재생산에 가담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의 장소가 어디인지 공개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혹 제기한 당사자로서 입장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장관은 계속 명예훼손 혐의라고 말하는데 그러자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문제 제기가 근거 없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지양돼야 될 일이다. 정의당에서도 지라시 수준의 질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찌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하는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 장관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당일 행적을 공개하라고 김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녹취를 국감장에서 공개해 데이트 폭력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한 여성의 인격이 무참하게 살해된 남자친구와 더 탐사 김의겸 의원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녹취 파일을 튼 점을 지적하며 당 최고위가 가짜뉴스 전파에 가담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러시아가 예고했던 대로 전략 무기를 총동원한 대규모 핵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훈련을 참관하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푸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핵훈련을 하는 건 우크라이나 때문이라면서 우크라이나 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가 발사되고 바다에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네바가 쏘아 올려집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핵전쟁 훈련 그롬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에 이어 이례적인 두 번째 훈련으로 푸틴 대통령도 크렘린궁 상황실에서 참관했습니다. Под ва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водится тренировка по управлению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ходе которой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задачи нанесения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ядерного удара. 러시아는 연일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폭탄, 이른바 더티밤을 쓸 수 있다는 여론전도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방국인 인도, 중국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까지 공격 명분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Нет, все помалкивают. Известно и о планах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провокации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грязную бомбу.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거짓 공세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And Russia must not use false pretexts to escalate the war further. 미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 시 나타날 결과에 대해 명백한 경고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제주 밤하늘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빛기둥 수십 개가 나타났습니다. 별똥별이라고 하기에는 좀 커서 오로라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어선들이 야간 조업 시에 물고기를 모여들게 하려고 켠 집어등이 구름에 반사된 현상이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금빛 빛기둥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나타나는 오로라처럼 밤하늘을 밝힙니다. 정말 신비로웠고 마치 해리포터 구내식당의 촛불들을 떠다니는 모습이 어제 저녁 7시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지에서 빛기둥 현상이 1시간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SNS엔 목격담이 잇따랐고 소방서와 기상청엔 문의 전화도 잇따랐습니다. 빛기둥의 정체는 제주 연안에서 야간 조업을 하던 어선 300여 척이 밝힌 집어등 불빛이었습니다. 당시 제주 전역에는 상층운이 형성됐는데 얼음 입자가 빛을 반사하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한 겁니다. 5에서 6km 상공에는 이제 구름층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 구름층의 반사 영향으로 하늘에 떠 있는 빛기둥을 이제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상당국은 어선 집어등이 많은 해안가에서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이번처럼 초저녁 시간대에 장시간 관측된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콩쿠르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이 젊은 거장은 언젠가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내놓겠다면서 작곡가로서의 포부도 밝혔는데요. 박소영 기자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1번 사라방드. 서정적이고 우아한 선율이 양인모의 손끝을 타고 흐릅니다. 2015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 이후 7년 만에 다시 시벨리우스 콩쿠르에 도전한 건 음악가로서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파가니니 우승자라는 타이틀만이 저를 수식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고 자극이 될 수 있고 콩쿠르를 나감으로써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양인모의 최근 관심은 현대음악. 부산시향과의 협연에서도 진은숙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음악가로서 동시대 음악을 알리는 건 사명에 가까운 일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현대음악을 들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정적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음악가가 21세기 음악에 관심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대 음악에 느끼는 애정은 작곡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젊은 거장의 목표는 오늘을 사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남기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 곡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써서 제가 직접 연주할 수 있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한 키움과 LG가 오늘 3차전에서는 선발 투수들의 역투 속에 역전에 재역전이 거듭됐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다솜 기자, 오늘 경기도 팽팽했죠? 네, 오늘 3차전은 키움 안우진과 LG 김윤식 국내 투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먼저 기회를 잡은 건 LG였습니다.
LG는 2회 선두타자 오지환의 2루타로 무사 2루의 기회를 잡았고 문보경의 페이크 번트 슬래시 작전이 성공하며 선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회 4번 타자 최은성의 한 방이 터지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정규 시즌 전체에서 홈런을 4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안우진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때리며 2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LG 김윤식은 주무기인 체인지업을 앞세워 키움 타선을 봉쇄하며 5회까지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6회 투아웃에서 LG가 투수를 진해수로 교체하면서 경기 양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키움은 김혜성의 적시타로 첫 득점에 성공한 뒤 푸이그와 김태진의 연속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LG도 7회 안우진이 내려간 키움의 마운드를 공략해 4대3 경기를 뒤집었는데 키움의 뒷심 아주 매서웠습니다. 7회 대타 임지열이 이정용을 상대로 동점 홈런을 쏘아올린 데 이어 그 다음 타자 이정우마저 시원하게 담장을 넘기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경기는 9회가 진행 중으로 키움이 2점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는 200m의 앞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안개 속에 미세먼지는 없겠고요. 낮에는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되고요. 대구와 전주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는데요. 풍랑특보도 차츰 내려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27일 목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